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돈이 담긴 봉투가 함께 왔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보니 배달 장소는 장례식장이었고 주문 요청 사항에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주문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적은 글과 함께 조의금을 건넸던 겁니다. 음식점 사장님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례식장 주문은 처음이라 돈을 받지 않을까 하다가 조의금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근 음식 배달 관련해서 화가 치미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이 글을 올린 조문객이 말한 것처럼 아직 세상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하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힌 억소리 나는 외제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외제차만 길거리에 덩그러니 버려둔 채 말이죠. 배우 신현준에게 13년 동안 갑질을 당했다며 폭로한 전 매니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현준은 소셜미디어에 정의 이렇게 두 글자만 짧게 남겼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불이 나자 다른 사람을 돕다가 크게 다쳤다는 30대 남성. 시민 영웅으로 뽑히고 보상금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여전히 양원보 반장이 그리우십니까? 양 반장은 언제 오냐? 양 반장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이 양 반장 긴장해야겠다. 나는 이도성이 좋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그 덕에 아직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사건 반장 출발합니다.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상담을 하자며 여고생 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상담소장, 최영진 뉴스 리포터, 박준혜 수어통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리포터는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이번 주? 이번 주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정말 예전에 몰랐고 이번 주 하는 거는 좀 지켜봤어요. 보셨어요? 예, 좀 나날이 괜찮던데요? 나날이? 예. 어제보단 오늘부터는 내일 더 괜찮아지는 우리 이도성 앵커와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사건 반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슈퍼카도 버린 운전자. 저 슈퍼카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이게 진짜 억소리 나는 그런 슈퍼카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어제 새벽이었고요. 서울 삼성동 근처였습니다. 이 외제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요. 좌회전을 하고 나서 맞은편에서 직진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고요. 근데 저 차량 운전자는 내려서 주변을 서성이더니 그냥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자취를 감춘 건데요. 오히려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이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을 했는데 이미 차량 운전자는 없던 상태였고요. 지금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랑 주변 CCTV 분석을 통해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는지, 음주운전이 있었는지 등을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 사고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 저렇게 오토바이와 부딪힌 다음에 이 사람이 쓰러지고 이렇게 오토바이도 넘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부딪혔습니다. 뭐 사고 경위나 뭐 어떤 잘못 문제나 이런 건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이 한 가지 문제는 이 저 슈퍼카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차를 두고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억소리 나는 슈퍼카를 두고 떠나는 강심장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사람이 다쳐서 저렇게 길거리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간 걸로 지금 보이죠.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억소리 나는 슈퍼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것인지 음주운전은 아닌지 경찰이 곧 수사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저 차가 나오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저 차 뭔지 아세요? 딱 보면 알죠. 뭐 대충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알 수 있는 이탈리아의 슈퍼카 시가 6억 원 가량 되는 차량이라고 6억 원 정도 하는 합니다. 차예요? 근데 저게 저렇게 배포를 부릴 만한 게 지금 굉장히 견인하는 것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차체가 뭐 고가인 걸 떠나서 워낙 낮아서 일반 견인 차량으로는 견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차 어차피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참 찜찜한 마저 듭니다. 예전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도 그때 슈퍼카 한 대가 이제 도로 위에 그냥 두고 간 사건도 있긴 했었는데 이 최영진 리포터, 예. 저 차에 일단 연락처 같은 게 남겨져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사고를 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취재진이 저 확보한 연락처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꺼져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메신저를 통해서 이 프로필 사진 보니까 사고 차량과 같은 번호판을 가진 그 람보르기니가 올라와 있습니다. 얼굴 사진과 메신저 그 정보에 뜨는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는 슈퍼카 동호회 회원인 4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언론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 대표로 어허.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락처의 주인이 차의 주인인지 또 사고 당시 운전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다만 경찰은 그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뭐 검거를 할 생각이다. 또 출석하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 차량을 소유한 사람과 사고를 낸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직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몇 개 보니까 음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음주를 했어도 저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나중에 음주운전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사고 직후에 방치하고 도주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건 흔히 하는 말로 뺑소니죠.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놓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운전, 도주치상죄입니다.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될 경우에 재판에 넘겨지면 죄질이 아주 안 좋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멀쩡하게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차만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냥 자리를 떠난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송 기자, 이 같은 날 네. 안타까운 사고가 또 하나 발생을 했다고요. 네, 어제 새벽이었는데 대전에서도 안타까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뺑소니였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지금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직진하면 안 되는 빨간불에서 그냥 직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보행자를 친 겁니다. 보행자들은 보행자 녹색불에서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건너던 2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서 안타깝게도 숨졌고요. 30대 남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난 뒤 또 다른 사고를 내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가족과 떨어져서 이 대전에서 혼자 살면서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일을 하다가 귀가하다가 저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숨진 여성이 23살의 대학생인데요. 아, 치킨 가게에서 자전거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딱하네요. 네. 그런데 최영진 리포터, 예.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에 다른 곳까지 도주하다가 담장을 들이받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근데 검거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요. 정말 안타깝죠. 화도 나고요. 검거 당시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4%, 면허 취소 수준의 무려 2.5배가 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였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충남 아산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앞선 첫 번째 사건, 이 슈퍼카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드러나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래퍼 노예 장용중 씨도 음주 측정 거부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 도주 사건도 그렇고 요즘 음주 운전 후에 이 음주 사실이 걸릴까 봐 도망가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씁쓸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망갈 때는 뭐 무서워서 그렇겠죠. 뭐 처벌받을까 봐도 무섭고 또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동종 범죄가 있으면 전과가 있으면 더 걱정이 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뭐 말릴 수가 없죠.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람보르기니 운전사도 지금 직접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6억짜리 슈퍼카를 탄다면 굉장히 좀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장용준 래퍼 장용준 역시도 좀 집안이 워낙에 좀 좋은 집안이다 보니까 혹시 묻는 구석이 이래서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다면 좀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네, 사건 반장 가족분 중에 이제 아이디 영환을 쓰시는 이 성함이 영환이신 것 같아요. 윤창호법 적용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하는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국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더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통계를 보면 2017년, 2018년까지 자료가 한 19,000건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그러니까 말씀하신 윤창호법이 시행된 그 해에는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19%가량 줄어드는데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그런데 1년 딱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지난해 2020년은 17,000여 건으로 바로 다시 이걸 회복했다고 해야 되는 게 되게 씁쓸합니다만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범죄, 이 음주운전법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처벌을 강하게 했을 때 효과는 그 해 내지는 2, 3년밖에 안 간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도 처벌을 무겁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처벌을 무겁게 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거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장치들 훨씬 더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게 통계로도 과학으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네, 김영아 님도 음주운전은 단 한 번 했을 때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하다가 걸리고 나서야 알려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송 기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30대 교사가 휴대전화로 제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였는데요. 이 고등학교 교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건데요. 저희가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해준다고 제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기능을 켜서 치마 속을 이제 몰래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진 리포터. 예. 교사예요. 교사가 제자에게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까? 지금 사건 반장 통해서도 계속 이런 교사의 좀 잘못된 행동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송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것 같다.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 학부모는 지난 6일 교사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장님, 네. 이 남성, 이 교사인 남성은 호기심에 그랬다. 체크포인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 학생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네, 정말 듣는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지금 제자들이 써야 되는 단어를 선생님이 썼다라는 거죠. 성적인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호기심 때문이었다. 정말 10대들도 이런 식으로 변명할 때는 창피해할 줄 알 텐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쓰고 그 기분이 어땠을지 듣는 참 어른으로서는 참담하고요. 아이들이 얘기한 게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 교사의 휴대폰 안이 고스란히 그 영상이 있었고요. 정말 아이들이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을까요? 일단 양 변호사님, 이게 수법을 보면은 상당히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 정도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 수법 자체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상식에 더 가깝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수사가 아직은 시작이 된 건 아닙니다.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포렌식을 해보면 뭐 자료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만큼 큰 규모냐가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네, 일단 뭐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최 리포터, 이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도 사건 반장에서 다뤘고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어요. 지난해 6월입니다. 경남과 창녕 등지에서 이 교사가 화장실 등에 이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징역 3년 그리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학생들도 그 학교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또 이 교사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이 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교사, 스승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스승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에게 쓸 수 있을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변호사님, 이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에서요. 이거는 단순히 물론 불법 카메라 촬영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이건 일반적인 불법 촬영 카메라하고 다르다. 이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인 학생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할 거고요. 저도 수사 방향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분리 조치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는데 수사 시작되면서 작년한 얘기지만 학교에도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피해 학생들이요. 네. 자신들이 가장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생님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이 학생들에 대한 피해자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여고생들 가장 이제 감수성도 예민할 때고 사실 신뢰라는 거를 가장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배울 때인데 신뢰라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을 때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에 기대면서 배우는 게 신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 아버지고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아이들의 신뢰성은 어디서 다시 보상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고 너희들은 전혀 어떤 유도된 행동을 하거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정작 이 교단에서 정말 힘들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지난해 신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 인물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의입니다. 바로 그 정의인데 이 배우 신현준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신 씨의 매니저가 이 갑질,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사건을 거슬러 가볼까요? 네, 먼저 이 사건은 지난해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가 폭로를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매니저는 13년 동안 신현준 씨로부터 막말과 폭언을 들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수익 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의 어머니의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인적인 일정까지도 해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증거로 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리포터, 당시에 이제 신현준 씨는 이런 전 매니저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준은 소속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사이기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남자끼리 그러다 보면 얼마나 또 격이 없게 친하게 지냈겠냐. 욕설도 하고 굉장히 좀 심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신현준 모친의 그 심부름이나 요거까지 들어줬다고 한 그 전 매니저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 매니저가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소장님, 그런데 네. 이 전 매니저가 주장한 의혹 가운데에는 이 불법 프로포폴 투약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전 매니저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준이 예전에 한 10년 전쯤 전에 마약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냐, 적극적으로 알아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취재 고발장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준 씨 바로 또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때 프로포폴을 맞았던 것은 내가 통증 때문이었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했는데 그때 그 병원을 소개해 준 것도 바로 이 전 매니저 친구면서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나 악의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13년간 이어진 이 배우와 매니저의 관계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서로 맞고소를 했죠. 그렇죠. 이제 신현준 씨 그리고 신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우리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냐라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이 매니저를 고소를 했고, 고소를 당한 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니 사실인데 왜 이 나보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냐면서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했으니까 무고다라고 서로 양쪽이 맞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나왔지만 10년 넘게 두 사람이 친구처럼 함께 지내왔던 배우와 매니저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전 매니저가 돌연 폭로를 이어가는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예, 이게 배경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 신현준 씨의 로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전 매니저가 10년 정도 또 헤어졌다가 전 매니저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6년 동안 신현준 씨가 소속 배우로 활동을 했는데 이 신현준 배우가 배우죠. 예, 죄송합니다. 예. HJ 필름을 설립했을 때도 전 매니저가 대표로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현준과 전 매니저는 서로 의견차를 보이면서 또 헤어졌고, 이후에 신현준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다른 매니저가 HJ 필름의 새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프로포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다시 언급한 이유를 놓고 전 매니저가 신현준의 이미지를 또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신 씨는 고소 당시에 전 매니저가 과거에 제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서 수년 전의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라면서 그런 사람이 저 수년간 잠적했다가 최근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 대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결국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예, 신현준 씨가 이제 해외 유명 축구 선수와 좀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갖고 사진도 비슷한데 그래갖고 예, 질라탄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선수라고 한 것 같기도 죄송합니다. 하고요. 예, 그런데 송 기자, 이 네. 신현준 씨 갑질 논란 결국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수사에서는 일단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일단 이 매니저는 그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맞다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다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 어떤 불법적인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일단 했고요. 또 검찰에서도 이 전 매니저가 신현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도 역시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매니저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여기에 대한 재판이 쭉 진행됐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사건인데요. 일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리고 신현준 씨가 불법적인 프로포폴도 투약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오히려 이제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전 매니저가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를 했고요. 이번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찌됐건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은 이 전 매니저가 신현준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갑질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갑질은 없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고, 더 나아가서 프로포폴도 불법적으로 투약한 건 아니다라고 봤는데 또 재고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먼저 한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경찰에서 봤을 때도 사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무혐의 처리를 했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무혐의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느니 또 부당한 대우를 당했느니 이런 식의 언론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게 신현준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해서 징역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구형을 한 거죠, 사실.
예, 소장님. 그러면 이 신현준 씨는 여기 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신현준 씨 그 SNS에 짧게 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정의 저도 봤거든요. 저스티스 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요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모티콘까지 짧게. 네네, 사용했죠. 이모티콘으로 짧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속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준과 그의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혐의가 아직 법정에서 인정이 된 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론이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변호사님 이 혐의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게 제가 이거 1년 6개월 검찰 구형도 굉장히 무겁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통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이게 뭐 벌금형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조금 무거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뭐 영업을 방해했다거나 이런 정도가 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신현준 씨가 사실 유명하게 알려진 배우라고 치더라도 1년 6개월 실형 구형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배경인 것이고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되게 뭐 연예인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뭐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안일 때 과거에 뭐 타지녀라고 해서 타블로 연예인 그 가수 타블로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아마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실형 구형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똑같이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인다라면 실형까지도 갈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또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법으로 가겠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다 다친 것처럼 꾸민 가짜 의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네, 이 사건 3년 전에 꽤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무슨 섬 의인이라고 치면은 바로 나올 정도로 이 러시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 한 30대 한국인이 일행을 구하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8년 1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아론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큰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라고요? 러시아 이르쿠츠크 아론섬입니다. 예. 이르쿠츠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인 8명이 투숙을 했는데 2명이 이제 중상을 입었거든요. 이 중 30대 남성은 화재 초기 7명의 탈출을 돕고 마지막에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붙었었죠. 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 일행을 구조하려다 크게 다쳤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상자로 선정되고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의상자 5급으로 선정이 됐고요.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수원시로부터는 선행 시민, 그러니까 선행을 한 시민이라는 표창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대기업은 이 소식을 듣고 올해 시민 영웅으로 선정을 해서 상금도 따로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또 기업으로부터 상금을 받은 겁니다. 또 자신이 구한 상황에 대해서 책으로도 썰어냈고요, 이 내용을. 책까지 강연도 썼어요.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강연도 여러 차례 다녔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재판의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가짜 의인.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소장님? 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거짓말을 하고 전 국민을 다 우롱할 수 있는지. 자, 이 남성의 행적이 완전히 거짓이다라는 민원이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다 이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송 기자,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의상자로서 선정되거나 하면 서류 같은 것도 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일단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신이 다친 거에 대해서 치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치거나 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성은 가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이 시작되는 건데요. 의사상자 신청을 해서 병원비를 받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게스트하우스 업주한테 가서 거짓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하고요.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거짓 경찰 수사 기록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그 게스트하우스 여행 일행들에게 거짓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조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의 그런 내용을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이 러시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인 것처럼 상단에 러시아 경찰 수사 기록을 번역한 거다 이렇게 기재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거짓 서류를 제출을 해서 의상자 지정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상당히 철저했어요. 이게 뭐 러시아 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인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참 대담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는데 처음 시작한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돕다가 다쳐도 이런 의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의상자로 신청을 하고 또 돈을 받아낼 생각까지 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참 괘씸하고 참 기발하네요. 얘기하신 것처럼 저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에서 나서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경우는 뭐 있어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한 거라면 우리가 언뜻 드는 게 우리 사건반장에서 의인분들 소개할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씀 있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신청하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찾아내기도 했을 뿐더러 신청을 했는데 이 의사상자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건국 이래 2019년 9월경까지 건국 이래 의사자 수가 모두 합쳐 2019년 9월 기준으로 516명이었고요. 많지 않네요. 의상자,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죠. 다친 경우 이 숫자는 277명이라고 합니다. 더 적어요.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청해서 받아냈다 발상 자체가 참 기가 막힌데 얼마나 이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냐면 우리 저 작관 임세훈 교수님, 그러니까 네. 정신질환자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어서 정말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었고 그때 임세훈 그 작관 교수님이 다른 간호사를 비롯한 동료들을 피하게 이렇게 돕다가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심사에서 떨어져서 심사 떨어지고 재심사 떨어지고 소송까지 가서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근데 이 사람 저렇게 가짜서로 이걸 통과한 거예요. 이게 저는 더 안타까운 거는 일단 지인들이 뭐 친구가 다쳤다 크게 다쳤는데 보험을 들지 않아서 내가 치료비를 막 많이 물게 됐으니 이거 한번 좀 도와달라.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지인들 그런 식으로 도와줬는데 이 지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행들은 뭐 피고인이 부상을 크게 당했으니까 또 뭐 치료비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요청하는 대로 위 허위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가감을 통해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1000번 양보하고 100번 양보하고 10,0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이 보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일을 꾸몄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결국에는 의인 행세를 계속하면서 뭐 강연도 하고 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세를 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책도 내는데 제가 이제 몇 장을 읽어봤는데 완전 소설을 만듭니다. 뭐 나가는데 불꽃이 아래서부터 나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뭐 내 동료들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가서 먼저 나가 막라고 얘기하면서 뛰어 나갔으나 나는 거기를 이제 불이 막아서 통과할 수 없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막 완전 그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뭐 너무 보험금이 급해서 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 의상자 지정 받아서 보상금 받은 것도 괘씸하지만 그것도 이제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준다고 치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강연도 다니고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자신을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처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안 걸리네.
돈도 되네? 뭐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확대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본인도 진짜 자기가 영웅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병이 깊은 거죠. 과대망상이 심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지경에 간 게 아닌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변호사님 결국 이 사람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나요? 적용된 혐의가 사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사장자 관련 법률 위반까지도 같이 다 기소를 됐고요.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한 일로 진심으로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한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싶으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영웅화했다라고 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 선고를 했어요. 징역 2년 선고를 했어요. 꽤 세게 나왔다는 꽤 것도 무겁게 선고를 한 겁니다.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익을 1억 원, 1억 2천만 원 가량이라고 한다라면 통상적으로 사기만 놓고 봤을 때 실형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해도 한 1년 남짓 정도가 통상적인 얘기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선고를 한 거예요. 방금 나온 영상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영상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 저렇게 재활을 하고 있다라면서 올린 영상이라고 해요.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다친 거는 맞으니까 예, 저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도 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의상자로 인정을 받고 뭐 금전적으로도 좀 혜택을 받고 어떤 혜택을 쭉 해서 이런 영리 활동까지 했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의상자로서 국가에서 지급한 비용은 아까 사기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불법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죠.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 뒤로 그거를 거짓말을 이용해서 추가로 돈을 번 건 어때요? 추가로 뭐 책을 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책 산 분들 입장에서도 속아서 산 거잖아요. 이제 워낙 소액이라 책값이 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소장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본인이 꾸며낸 일을 자기까지 속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병리적으로 완전히 정말로 그렇게 속고 있는 거라면 정말 망상이죠. 망상증은 조현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정신병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이 새롭게 태어난 자기 자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거의 영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놓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그냥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일종의 고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줘야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체리포터가 추가 질문해가지고 궁금해서 계속 듣는데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죄송할 아주 일이 좋습니다. 많네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체리포터 이런 적극적인 참여. 저는 제가 또 정말 다른 곳에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행병이 가끔씩 이게 올 때가 있어요.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양행권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재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카드 왜 정지해? 누가 한 말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송 기자, 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대 남성이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집에는 본인과 어머니 둘이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25일 오후였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제주시의 주택에서 먼저 책상과 텔레비전을 쓰러뜨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더니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에 어머니가 쓰던 약봉지를 집어서 집 안에 불을 옮겨 붙게 합니다.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가스레인지에 바로 물을 붓고 가스밸브를 잠궈서 불은 빌라로 퍼지지 않고 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리포터,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체크 포인트에서 나온 카드를 정지했다라는 이유예요? 맞습니다. 사실 40살이 넘는 아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조차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수사 결과 40대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뒤에 자신을 향해서 신용카드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카드잖아요. 그렇죠? 엄카죠. 엄카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썼는데 그거를 잔소리한다고 해서 불을 지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불을 아픈 어머니의 약봉지를 불에 집어 던져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괘씸하죠. 어머니가 신부전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계신 분들은 이게 뭐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투석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드시는 약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당장의 치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끊으면 바로 이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정말 참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 40대 남성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남성이 사용한 카드는 뭐 본인 명의인지 어머니 명의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정지를 요청했다라고 해서 이런 범행을 벌인 건데 이런 행동을 한 아들, 근데 어머니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고 또 속상했네요. 어머니 지금 40대 후반의 아들 피고인석에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런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한 번만 성추해 주시면 죽을 각오로 아들을 보살피고 아들을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17살도 아니고 27살도 아니고 40대 후반 47살로 전 알고 있는데 참 그 상담사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이 남성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같은 엄마로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런데 저 소장님 마음, 이 재판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재판부도 이 남성에게 꾸짖었다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럴 때 참 힘들어요. 판사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판사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는 울고 계시지. 근데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도 자식이지. 아들이고. 그러면 정말 이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굳으신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럴수록 어머니를 위해서도 오히려 따끔하게 혼을 낸다라고 하지만 또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피고인에게 그랬다는 거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죄냐. 그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꺼냈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변명이란 변명이지만 아들도 잘못했다고 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평소엔 또 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또 좋았다라고 하네요.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에 빠뜨렸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법원 취재를 꽤 오래 하고 많은 재판에 들어가 봤지만 일단 재판부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그런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런 말까지 했을까 싶기도 한데 송 기자,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이게 사람이 있던 집에 불을 지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혐의인데요. 이게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인데 이게 미수에 그쳤긴 하지만 지금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방화 범죄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는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간에 또 재범을 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보니까 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했다. 이런 비슷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형 다 살고 나서 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누범이라는 게 그걸로 실형 선고를 해서 복역하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현주 건조물 방화로서 인정이 된다면 무겁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집에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저 약을 태운 거라는 거예요. 약봉지를. 그래서 의도 자체가 좀 달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게 진짜 이게 집 전체에 대해 불을 지르려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변론하는 것처럼 약봉지를 태우려 한 것인지에 따라서 선고의 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돼서 나온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로 이어집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부터 직장 생활을 했다는 박 씨.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엄마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아빠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사이버대학에 다니면서 짧은 어학연수를 계획한 박 씨에게 부모님은 응원이 아닌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건 지난 10년간 계속 돈을 들였는데 부모님이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낳아주고 키워준 값을 다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깟 푼돈으론 어림없다며 평생 생활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연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별별 상담소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셔갖고 함께 욕하면서 막 보고 그러시는데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사연을 각색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수진 기자 지난주에 안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에는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네. 자리가 조금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서연 기자가 잘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못 보신 거 아닌가요? 넘어가시죠. 네. 이수진 기자, 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 부양 책임을 다 혼자 지고 있었던 건가요? 형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3남매 중에서 둘째인데요.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고 남동생은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 혼자 용돈을 드린 건 아니었고 결혼한 언니도 취준생인 남동생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3남매가 매월 돈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계속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박 씨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생활비를 더 드려야 하는 걸까요? 박 씨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이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연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이수진 기자 계속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하기 전에 다시 보기를 쭉 봤는데 계속 물어보길래 제가 궁금한 것 같아서 가족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 이수진 기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줄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건가요? 앵커는 그럼 앵커는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 어렵다. 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저예요? 저 빨리 사연 풀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양현이. 네, 송 기자, 네. 이 박 씨의 상황 좀 무척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은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해 전에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제 아버지뿐이었는데 일용직은 일하지 않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많으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번 돈을 가족들한테 생활비로는 잘 주지 않으셨던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박 씨뿐만 아니라 3남매 모두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던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화를 낼 법도 한 상황인데 답답하리만큼 순종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3남매 역시 이런 아버지를 좀 무서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가정 분위기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리포터, 예. 박 씨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 대학을 안 간 다음에 이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한 건가요? 예.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처음 접하고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예,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3남매 중에 대학에 들어간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시작했고요. 박 씨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나와서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가 막내 대학 학비를 보탰고요. 동생 역시도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제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동생 학비를 끝까지 이렇게 보태줬다고 합니다. 이 박 씨 역시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포기를 했고 이 박 씨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첫 월급이 이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차비와 기본적인 용돈 빼고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버는 돈 일부 생활비를 빼고선 다 드린 건데 이 소장님, 네. 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생활비를 요구를 했어요. 이 박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네. 가정 분위기가 일단 이 아버지의 힘이 가장 세고 이제 어머니나 자녀들은 어떤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이런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게 희생, 헌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어떤 숭고한 가치들인데 우리 사건 반장에 나오는 여러 이제 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르시스틱한,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주인공이나 중심이 본인인 그런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있지만 꽤 있으셔요. 그럴 때는 이제 대놓고 착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놓고 착취를 안 하면
은근히 뒤에서 잔접적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가정의 주인공은 항상 그런 나르시스틱한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박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들을 다 키워놨으니 그만큼 나에게 갚아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송 기자, 네. 그러면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 뭐 일부 생활비 빼고는 다 이 가족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뭐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놓고는 100만 원 넘는 돈을 매달 아버지한테 드린 건데요. 그러면서도 심정은 이랬다고 합니다. 설마 이 돈을 아버지신데 다 쓰시겠나. 아, 일부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해서 모아줄 거다. 네,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렇게 모아두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딸이 생활비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전기세나 수도세 낼 돈도 없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딸은 박 씨는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제 30살인 상황이고요.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다니면서 짧은 어학연수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닌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평소에 인터넷 강의로 공부도 했는데요. 더 늦지 않게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늦기 전에 공부하겠다는 딸을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딸이 직장을 그만둘까 봐 전전긍긍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건 너의 자유지만 생활비를 안 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고요. 또 알고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언니 그리고 남동생도 매월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남매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드린 돈을 다 합치면 몇 억 원에 이를 것이다. 박 씨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가져간 상황인데 소장님, 네. 이 자녀분 네. 어릴 때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용돈 받고 세뱃불 받은 거는 제가 가졌죠. 뭐라고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엄마가 잘 모아줄게. 그러지. 정확하게 그렇게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잘 이제 불려서 너한테 나중에 클 때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모아서 주셨어요? 모았다가 제가 이제 좀 잘 사실은 썼다고. 이렇게 아니 내가 쓴 건 아니고 사실 아이한테 뭘 사줘야 되는데 제 돈으로 사주기에 좀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임기, 왜? 게임기. 네, 이럴 때는 그러면 네 돈을 내면 거기에 엄마가 조금 내서 보태서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상당히 이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있어요? 부모에게 사실 이게 법적인 그게 권한이 있다라고까지 생각 못 하시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입니다. 권한이 있어요. 근데 항상 모든 종류의 법정 대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따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선량하게 정말 아이의 아이를 위해서 돈을 관리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게임기 사줬다고요? 여기서 이 사람 저예요? 게임기 사줬다고? 아니 꼭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때 닌텐도 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집에서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것도 게임기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니, 이제 네 그리고- 돈에 합치자 이렇게.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세뱃돈이나 이런 걸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받는 돈이 게임기 값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모아두기도 했다 또 뺏기기도 하고 제가 조금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을 하시네 이제 혼이 쓰셨네. 쓰셨네요. 예, 좀 쓰셨네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 어릴 때 비슷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돈 받고 세뱃돈 받으면은 가져가셨어요. 내가 불려서 줄게라고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거를 못 받는 이거 못 받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짜요?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보낼 때는 좀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IMF가 있어가지고 적금 이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학교에서 저금하는 게 있어서 항상 거기다 넣어서 졸업할 때 돌려받고 해서 그제서야 좀 경제관념이 좀 생기기도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부모님을 못 믿고 금융기관을 더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따지고 보면 그랬던 거죠. 근데 결혼할 때 부모님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최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아직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다. 그럴 만한 나이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상현 소장님처럼 하실 거예요? 저는 고스란히 모아서 우리 소장님처럼 뭐 쓰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다 크면 이제 고스란히 좀 전해주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으나 돈 쓸 일이 쓰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3남매 모두가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소장님, 이런 네. 아버지의 요구, 이 어째서 거부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모들이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만 그냥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얘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얘기하면 자식들이 앞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움도 하고 반항도 하는데 뒤돌아서면 죄책감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데 전기세도 못 내는데 내가 이거를 놓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 딸인가 보다. 오늘도 아마 주인공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해주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 기자, 이 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박 씨도 뭔가 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더 이상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남동생과 독립을 선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지금껏 푼돈 몇 푼 주고 왜 이렇게 유세냐라는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에 박 씨는 더 서러워서 눈물까지 보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부모 부양의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를 돌본다는 게 부양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큼 큰 책임은 없어요. 이건 뭐 법적인 책임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스스로 지는 책임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거는 어떻게 뭐 누가 뭐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걸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년인 어른들끼리 서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만약에 어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경제를 끌어갈 수 있다.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법의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가 됐건 뭐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서로가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한쪽이 경제력이 안 될 때 그 경제력을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내가 일단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인 부모든 자식인 상대방이 어른이지만 경제력이 너무 없고 힘들다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에 좀 남는 부분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법적인 범위입니다. 일단 가족들 사이에서 이 법적인 부분에 기대는 것보다는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박 씨 아버지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뭐 소송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실제로 이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송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서로가 어른이니까 이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이거고요. 만약에 나도 지금 너무 어려워. 경제력이 안 돼. 남는 여유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실 이 부모를 같이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형제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그쪽이 좀 부담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사연만 해도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건 변화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다룬 기억도 납니다만 아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자랄 때는 전혀 부모로서 돌봐준 적이 없지만 뭐 10년, 20년, 30년 얼굴 한 번 못 보내고 지냈다가 나 버리고 떠난 부모님이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찾아와서 이젠 네가 나 책임져라라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 법적으로는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줘요. 해줘요. 네, 해줍니다. 다만 금액은 상징적으로 정말 최소 금액을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긴 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이제 이게 또 어떤 경우를 하냐면 이른바 불효소송으로 또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불효소송? 네,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갔어요. 쉽게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재산이 일정 부분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경제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뭐 예를 들어 상가 이제 네가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자녀 앞으로 남겨줬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부모가 이게 나를 모셔야 되기로 약속하고 이걸 가져간 건데 왜 이제 모른 체 하냐 또 내놔라. 네, 그런 경우도 그런 있고요. 소송까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술에 취해서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여성. 그동안 이 여성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번엔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 합의금을 제시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며 계속되는 사과 문제로 인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짬뽕에 들어있는 홍합 껍질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어플 게시판에 짬뽕을 먹던 중 홍합에 기생충이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합 안에는 기생충처럼 보이는 가느다란 흰색 물질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요. 식당 측은 수산시장에 확인해본 결과 홍합 줄기가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홍합 속 이물질은 페루에 사는 석회관 갯지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체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진을 보고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이 짬뽕 먹다가 홍합에 저런 게 네. 나오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기생충은 아니에요? 네, 먹다가 보면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기생충이 아니었고 지렁이였습니다. 정확히는 석회관 갯지렁인데요. 주로 산호나 조개 껍데기 이런 데 붙어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가리비나 전복 등 껍질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다행인 건 먹어도 인체에 해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부 홍합 중에 기형 홍합이 입을 벌린 채 자라는데 그때 이 갯지렁이가 입을 벌린 홍합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기엔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생물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해롭지는 않아도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여성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때렸던 사건 예전에도 네.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고요. 아파트 산책로에서 그냥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 저 보시는 것처럼 만취한 여성이 와서 자기가 먹던 맥주 캔을 들이밀면서 마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아들의 뺨을 때렸던 그런 사건이고 가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고 또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 도주를 시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해자 쪽에서 결국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는 모습인데 피해자 측은 거절했어요. 네, 지금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다. 무차별 폭행을 하다니 이제는 무차별 문자 테러가 시작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전혀 합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맨 처음부터 합의를 안 하겠다, 사과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게 나왔었던 것이 아무래도 피해자 입으신 분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제라도 사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합의금으로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천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 저 무자비하게 저렇게 폭행을 하는 모습까지 다 영상에 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불쾌하고 용서하실 마음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배우 최진혁 씨가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강남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손님과 업주 등 5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손님 중에는 배우 최진혁 씨도 있었는데요. 최 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 측은 지인이 안내한 술집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최 씨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동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15분 정도 주차했는데 신고를 당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면서 잠깐인데 어떠냐라는 의견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늘 비워두는 게 맞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15분 정도 주차를 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잠깐 방문한 건데 이걸 갖고 신고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빌라에는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 아파트나 빌라에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신고 사진을 올린 겁니다. 찍어서.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집에 잠깐 방문한 차량인데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고요.
잠깐 15분 정도 주차한 건데 왜 신고를 하느냐면서 신고 정신이 참 투철하다.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도와주시러 오신 분인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문제는 이게 뭐 안 되면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애인 주차, 그러니까 이분 잠깐이라고 하셨지만 장애인분들에게 저 구역을 확보해 놓은 건 그 잠깐이라도 장애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잠깐 사이에 저기 주차를 하기 어려워서 어떤 곤란한 지경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항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워놓는 거고 10만 원의 과태료 다른 것보다도 많이 나고요. 장애인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표지가 있는 차량이라도 실제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네, 지금 배우 최진혁 씨 이 거리두기 4단계 한창 시행 중인데 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지난 6일 최진혁 씨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술집에 방문했다가 저녁 8시 20분 경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소속사는 최진혁이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해서 술집에 갔는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몰랐다면서 밤 10시까지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차 사과를 했고요. 향후 최진혁 씨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런 일 사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저 사과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방역 수치를 위반해서 뭐 6명, 8명도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뭐 탑 아이돌 스타가 또 술집에 가면 안 됐다가 시간이 넘겨서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도 이 방역 수칙 그 4단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어떤 공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이렇게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이어지니까 이 시기를 다 같이 좀 잘 넘겨야 되는데 좀 더 힘써서 지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들이 있는데 최영진 리포터. 최근에도 특히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이렇게 그렇죠. 또 방역수칙 위반해서 술을 먹는 선수들이 적발되면서 당시 그 스포츠 팬들이 많이 떠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보여지는 어떤 직업, 또 연예인, 또 스포츠 선수 좀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상황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갑니다. 네, 경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을 하는데요. 근데 100m도 못 가고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정된 활주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륙하는 속도와 높이 계산에 착오가 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호등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저 경비행기는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고속도로 옆 잔디밭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 난 뒤의 모습인데 아니 저렇게 되면은 사실 조종사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뒤집어졌고 저렇게 참혹하게 구겨진 모습인데 다행히도 재빨리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와서 큰 부상 없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저게 혹시 불이라도 났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저런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저 경비행기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공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 관계자는 견인해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권했는데 저 조종사는 이륙해서 날아서 가길 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비행기는 저렇게 사고가 난 건데요. 그래도 조종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네, 다음 현장 필리핀으로 이어갑니다. 차예요? 예, 지금 밑에는 물 흐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운전자는 그저 다리를 건너려고 한 건데 갑작스런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도로의 가장자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저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바퀴만 강둑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차량이 저 큰 차량이 이제 승합차 같은데 바퀴가 2개는 아예 공중에 떠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왼쪽으로 싹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운전자 역시 지금 겁에 질려서 이동도 하지 못하고 자동차 안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엎친 데 무너지고 엎친 있어요. 것으로 지금 가장자리 흙이 계속 아래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낀 저 주민들 힘을 합쳐서 자동차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박자를 맞춰서 당기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 저러다가 도로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도와주던 시민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인데 흔들리는 자동차 무게 때문에 저렇게 도로 가장자리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데요.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끝까지 자동차를 끌어올렸고 지금 결국 안전한 길 위로 자동차를 올려놨습니다. 야, 저게 참 저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런 식으로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게 사실 보는 것보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저 운전자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겠어요. 맞습니다. 네, 갇혀있던 적군이 진짜 길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도와준 주민들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저렇게 도와주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워낙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또 이게 구조 요청을 해서 기다리기에는 정말 일적특별한 급박한 상황이었던 상황이기 만큼 때문에. 안전을 지켜가면서 저런 일을 하셨다라면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참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장 아르헨티나로 가겠습니다. 고래예요? 예, 고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라루실라 델 마르 해변에 거대한 폭동고래가 떠밀려 왔습니다. 폭등고래. 예, 몸무게가 7톤까지 나가다 보니까 땅에서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의사들과 구조대원들이 자원해서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고래 상태를 살피고 체온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슴 지느러미를 물속에 두고 호흡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응급 조치부터 취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 7톤의 폭동고래를 사람들의 힘으로 옮기기에는 저 무리였습니다. 아니 무게가 7톤이면은 무슨 큰 트럭 이런 거를 옮겨야 되는 상황 정도인데 무턱대고 민다고 저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저렇게 기계의 힘이라도 빌려야겠죠. 결국 굴착기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고래 몸통에 크고 넓은 끈을 매단 뒤 굴착기 버킷 부분에 걸어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바다 깊은 쪽으로 옮겼고 물 위에 고래를 띄웠는데요. 자, 몸이 물에 뜬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래는 남은 힘을 쏟아내 무사히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저 혹등고래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고래 같은데 요즘 아르헨티나 해변에 저 혹등고래가 자주 나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는 저 녀석이 오기 하루 전에도 몸무게 8톤의 젊은 암컷 고래가 해변에 떠밀려 왔다고 합니다. 이 해변에서만 불과 이틀 사이에 고래가 2마리나 구조가 된 겁니다. 2마리나. 그런데 저 큰 고래가 저렇게 모래톱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딱 모래톱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위험한 해안가에 고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전문가 의견을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두머리 고래가 병에 걸려서 무트로 향하면서 다른 고래들이 뒤따라 왔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초음파에 의지해 이동하는 고래들이 군함이나 잠수함 등에서 나오는 초음파로 인해 혼돈이 생기면서 해안으로 밀려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바다 오염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시켜서 고래들이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좀 미안해집니다. 결국 인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다음 현장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저 이런 장면만 나오면은 무서워요. 예, 그런데 뭐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저 노란 상자를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파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승용차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양보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하게 피하려던 오토바이 도로 옆 잔디밭으로 저렇게 밀려납니다. 아니, 다친 건 아니죠? 예, 벌떡 일어난 것만 봐도 다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잠시 후 노란 상자를 실은 오토바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밀어낸 파란 자동차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추월을 시도하려는지 왼쪽으로 저렇게 다가갑니다. 다른 오토바이 그러고는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를 걷어차요. 야, 걷어칩니다, 와. 다리로. 자, 자동차는 조금 휘청했을 뿐이지만 오토바이는 중심을 아이고, 잃고 어떡해. 다시 잔디밭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아니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를 걷어타면은 이번엔 좀 다쳤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님. 근데 저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누가 잘못한 거고요? 저 경우에는 처음에 추월하려고 하는 걸 일부러 방해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의식을 잘 못한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를 명백하게 발로 차서 망가뜨렸거든요. 재물손괴. 재물손괴가 되는 거죠. 예. 저런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오히려 보이네요. 예. 자기가 다쳤는데도 배상을 해줘야 일단 되는. 발로 차서 뭐 이렇게 부서뜨린 게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 대체 뭘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을 뭐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시도한 것 같은데요. 보복이 아니고 자폭입니다. 자폭. 예, 보복 운전도 저런 어리석은 행동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호주로 갑니다. 날씨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저 남성도 아마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방해꾼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 보이시나요? 오, 뭐예요? 새가 보이는데요. 바로 까치입니다. 호주에도 까치가 있어요? 네, 놀란 남성 까치를 피해서 전력 질주를 해 달아나는데요. 근데 까치도 따라갑니다. 전력을 당해서 따라갑니다. 야, 근데 왜 다시 와요? 네, 급하게 달려가느라 물건을 떨어뜨린 건데요. 그런데 까치도 저 남성을 계속 따라옵니다. 도망치는 남성과 지금 방금 뭐 주웠는데요. 아마 휴대폰이나 지갑이 아닐까 싶은데 까치는 그래도 계속 따라옵니다. 추격전이 한동안 계속되는데요. 까치의 계속된 추격은 남성이 친구의 차를 탈 때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근데 까치 보통 어릴 때 이제 길 쪼고 인간의 친구일 거 그럴 것 같은데 저 까치가 왜 자꾸 저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네, 저 까치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까치들이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라는데요. 사람을 공격하는 까치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외출할 때 나무 막대기나 우산을 들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봄철이 까치가 예민한 번식기이기 때문인데요. 호주는 우리와 계절이 달라서 지금이 봄입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모자 쓴 여성이 이 셀카를 찍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보니까 까치가 모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호주뿐만 아니라. 그런데 까치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저 상황 저런 건데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원래 까치들은 평소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지만 8월에서 10월 사이 번식기가 되면은 수컷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공격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둥지 가까이 온 사람을 적으로 인식해서 저렇게 위에서 급 강화해서 습격을 하는 겁니다. 까치의 이런 습성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저는 처음 알았는데 가장 무서운 동물로 까치를 꼽는다고 합니다. 소장님, 보통 이 까치 하면 복을 가져다 주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발톱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까치까치 설날이라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새로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새들이 되게 무서워요. 사실 가까이서 오면 눈도 무섭고 발톱도 무서워요. 붕어하고 새 가까이 안 가야 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동물이 있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공부하는 뭐예요? 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해꾼이 등장을 했습니다. 토끼인데요. 마치 공부하지 말라, 나랑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연필을 물어가는데요. 이 녀석은 생후 6개월 된 애완토끼 웸블리입니다. 연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주인과 놀고 싶은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주인의 연필을 계속 물어갑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토끼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은 것 같기도 한데요. 공부는 하고 싶었지만 토끼가 연필을 자꾸 가져가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토끼들은 저 연필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저런 걸 좋아해요? 토끼가 이빨이 계속 자라면서 건초와 같은 것을 계속 씹고 갉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갈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연필처럼 길쭉한 나뭇가지를 간식으로 주고 자연스럽게 이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필을 훔쳐가는 토끼가 귀엽긴 한데 연필을 위해서도 토끼를 위해서도 몸에 더 좋은 뭔가 이갈이를 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다른 간식을 줘야겠네요.
예, 가족 여러분 잠시 깍짓길 시간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0초 뒤에 오겠습니다. 까사라는 신세계 까사미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원보 반장의 휴가가 끝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앵커석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양 반장을 밀어내고 이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빨간 날이지만 우리 송 기자는 출근합니다. 하나, 둘, 셋. 오후 3시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나 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